준비했습니다. 단계별 맞춤형 프로젝트 8단계 투자 로드맵이 여러분을 고수의 길로 안내해드리도록 할 텐데요. 오늘도 여러분의 가장 완벽한 길잡이 와운의 김용덕 파트너와 함께합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저희 네. 이렇게 한 주 만에 또 뵙는데 네. 한 주 동안 어떻게 잘 지내셨을까요? 예, 바쁘게 잘 지내왔습니다. 좋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또 캔들의 기본 개념에 대해서 설명해 주셨는데 오늘 네. 저희 두 번째 시간이잖아요. 네, 어떤 내용을 준비해 주셨을까요? 예, 저번 시간에는 이제 8강 로드맵 중에 투자 로드맵 중에 이제 가장 기본인 캔들에 대한 개념 정리 그리고 이해 그리고 활용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봤는데 오늘은 두 번째 시간 2강 내용인 이평선과 거래량의 개념 그리고 이해와 활용까지 같이 점검을 해볼 내용으로 여러분들한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오늘도 김용덕 파트너와 끝까지 함께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말씀해 주신 이평선과 거래량은 또 차트 분석에서 그렇게 빠질 수 없는 개념이잖아요. 네. 수익을 내는 데 있어서 이 이평선과 거래량이 어느 정도의 좀 중요성을 미칠까요? 아무래도 기초를 좀 갖고 봐야 된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주식 투자를 할 때 기초가 튼튼하지 않으면은 여러분들이 정확한 투자를 하기 좀 어려울 수 있겠죠. 너무 어려운 부분부터 접근하려고 한다면은 이해도 쉽지 않을 수 있고 실패할 확률이 높습니다. 그래서 투자 로드맵 8강 부분들은 기초부터 고수가 될 수 있는 길을 다 전달해 드리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평선에 대한 기본적인 원리 부분이나 거래량에 대한 어떤 원리 부분들을 같이 여러분들이 이해해 나가시면서 직접적으로 점점 더 성장해 나가는 그런 강의를 진행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이 주식 투자의 기초라고도 볼 수 있다. 그렇다면 이 이평선과 거래량을 활용해서 이 투자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전략도 한번 간단하게 소개해 주실까요? 네, 우선 뭐 이평선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아실 수 있듯이 이평선 하나만 보더라도 주가의 어떤 상승이나 하락 부분들이 나올 자리라든지 그리고 또 내가 이 부분에서는 이제 진입을 적극적으로 해야 되는지 또 하지 않아야 되는지를 알 수 있고요. 거래량 같은 경우에도 여러분들이 거래량의 어떤 상승이나 하락 부분들을 통해서 매매 진입 부분들에 대한 신호 부분들을 기본적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두 개의 부분들을 이제 같이 좀 여러분들한테 제시를 해드리는 이유 같은 경우에는 거래량 같은 경우에는 단독으로 활용을 하는 게 조금 불가능하거든요. 기본적인 거래량 같은 경우에는 이제 봉차트라든지 이평선 부분들이 없으면 거래 증감이 주가의 상승에서 나오는지 하락에 나오는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이평선 부분이 같이 가미가 된다라고 한다면은 이평선의 변동성 흐름과 거래량을 같이 접목을 해서 여러분들이 실질적으로 상승 신호가 나오는 자리인지 아닌지를 확인해 줄 수 있기 때문에 이 두 가지 내용이 같이 여러분들한테 강의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평선과 거래량을 통해 주가 차트의 상승과 하락을 확인하고 또 매도와 매수 타이밍도 잡아볼 수 있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제 저희가 캔들 개념을 살펴보면서 복합 캔들에 대한 이야기를 또 살짝 남겨주셨잖아요. 네네, 그렇습니다. 오늘 이 부분까지 어떻게 언급해 주시나요? 시간이 할애가 된다라고 한다면은 언급을 해드릴 것 같은데 네. 아마 이평선하고 거래량에 대한 개념 그리고 이해, 활용, 예시까지 여러분들한테 전달을 해드리다 보면은 시간이 이제 빠듯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어차피 이제 8강 로드맵이 진행을 하다 보면은 복합 캔들 차트 부분들에 대한 연동성 부분들이 나올 수 있는 뭐 그 다음 강의 부분들에 대한 내용들에서 또 이 부분들을 설명해 드릴 수가 있는 요소가 되기 때문에 시간이 된다면 진행하겠지만 아마도 이평선 거래량 부분으로도 시간이 좀 빠듯하게 진행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김용덕 파트너의 이어지는 강의 또 오늘 참 기대가 되는데요. 저희 또 오늘 와우의 시청자분들을 위해서 네. 특별한 선물을 준비했다고 들었어요. 어떤 네. 선물일까요? 여러분들 지금 시장 솔직히 뭐 쉽게 투자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네. 어렵게 투자하시는 개인 투자자분들이 많을 것 같습니다. 너무 어렵죠. 네, 그래서 와운의 김용덕 파트너가 여러분들한테 상승 예감 픽이라고 일주일에 1회씩 수요일하고 목요일 사이에 앞으로 실적도 되고 성장성도 있어서 잘 반등할 수 있는 그런 정말 좋은 종목분들을 한 종목씩 제공을 해드리거든요.
여러분들 지금 화면 자막 하단에 나가는 번호로 신청을 해주시면은 이 상승 예감픽 종목 부분들을 일주일에 하나씩 받아가실 수가 있는데, 중요한 거는 선착순이에요. 예, 무제한적으로 받는 게 아니라 선착순 500분에 한해서만 이 관련된 상승 예감 픽 신청이 가능하기 때문에 빠르게 하단 ARS 신청 번호로 신청을 해주시면서 매주 좋은 종목 받아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또 500분 선착순이라고 하니까요. 참여하시고 김용덕 파트너가 준비한 특별한 선물들 가득 챙겨가시길 바라겠습니다. 대표님, 저 이외에도 방송에서 못다한 이야기 너무 많잖아요. 네. 언제 들어볼 수 있을까요? 예, 여러분들이 이제 한국경제TV로 찾아오시면은 네. 매주 무료 방송 및 또 이제 야간 무료 방송 부분을 통해서 다양한 시장의 얘기, 또 그리고 여러분들한테 필요한 종목 부분 등 이 와우넷 스페셜뿐만 아니라 좀 더 긴 시간을 할애해서 여러분들한테 복합적인 정보 부분들을 자세하게 제공을 해드릴 예정이니까요. 관심 있는 많은 투자자분들은 한국경제TV로 김용덕 파트너의 무료 방송도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라겠습니다. 이어지는 시간, 오늘은 김용덕 파트너가 이동평균선과 거래량에 대한 이야기를 준비했다고 하는데요. 어떤 내용이 담겨 있을지 함께 만나보시죠. 안녕하십니까. 한국경제TV의 와우넷 김용덕 파트너입니다. 자, 오늘은 와우넷 스페셜 김용덕 파트너의 기초부터 고수까지 8강 투자 로드맵 중에 두 번째 시간 2강 강의를 진행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2강 강의는 어떤 내용이냐? 화면에 보이시는 것처럼 주식 투자의 기본, 이평선과 거래량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볼 겁니다. 이평선이 뭐냐에 대한 개념 정리부터 이해, 그리고 활용할 수 있는 방법, 그 활용 부분들에 대한 예시도 확인을 해볼 거고요. 또 거래량에 대한 개념, 그리고 이해, 그리고 활용, 그리고 이평선과 거래량을 같이 복합적으로 활용하면서 또 여러분들 뭐 투자 맥점을 잡아볼 수 있는 이런 강의 부분들을 진행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하나씩 진행해 보도록 하죠. 자, 우선은 이평선의 개념 정리 및 이해 활용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하게 이제 글에 대한 내용들이 나와 있는데, 결과적으로 이동평균선은 누구에 의해서 뭐 만들어졌다, 어떻게 정리가 됐다라는 부분이고, 또 어떻게 만들어지는지에 대한 내용 부분들이 이제 나와 있습니다. 이동평균선은 과거의 일정 기간의 주가의 평균치로 구한다라고 여기 되어 있고요. 그리고 5일 이동평균선, 우리가 가장 잘 알고 있는 가장 단기 이동평균선 같은 경우에는 5일 동안의 주식 종가 평균치를 매일 점으로 표시해가지고 이를 계속 이은 선으로 표시한 게 5일선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기술적 분석에서 가장 기본적인 지표다. 제가 앞서서도 이야기를 해드렸습니다만 가장 기본적인 것부터 우리가 쌓아가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듯이 이런 기본적인 내용부터 투자 로드맵은 강의가 진행된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여러분들 지금부터 이 이평선에 대한 내용들 추가적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잘못된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텐데 잘못된 게 아닙니다. 이제 이평선이 만들어지는 내용에 대해서 앞서서 설명을 들으셨잖아요. 그 부분을 이제 알려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자, 5일 이평선을 이제 예시로 드는 거예요. 5일선이 형성되는 원리가 무엇이냐를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겠는데, 아까 얘기했죠. 각 기간별 종가를 가지고 합산을 해서 평균 종가를 만든다. 그거를 계속 이어가는, 점을 이어가는 선화된 게 이평선이다라고 했죠. 5일선은 어떻게 만들어질까요? 최근 5거래일 동안의 종가를 알아야 되겠죠. 첫 번째 거래일의 종가가 1,000원이다. 그 다음이 2,000원이었다, 3,000원이었다, 그리고 4,000원이었다, 그리고 5,000원이었다. 이러면 이제 5거래일의 평균 종가들이 이제 나오잖아요. 기본 종가들이. 그러면은 이 종가를 합산한 다음에 나누는 방식으로 평균 종가 흐름 부분들이 나온다고 했죠. 그럼 합산하면 얼마죠? 15,000원이 되는 거겠죠. 그럼 15,000원을 둘로 나누면은
5로 나누면은 이제 평균 종가가 되는 거죠. 5거래일이니까. 5로 나누면은 5, 35, 3,000원이죠. 예. 중간에 있는 가격이 평균 종가가 되는 거 기본적으로도 느끼셨겠지만 첫 번째 점 표시는 이제 3,000원이라는 구간대의 점이 표시될 겁니다. 그러면은 다음 거래일의 5일선은 어떻게 구할까요? 계속 1,000원씩 올라간다라고 가정을 했으니까 밑에 1,000원은 이제 5일에서 지난 거래일이 되겠죠. 그리고 새로운 거래일에 6,000원의 종가가 나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이제 이걸 또 합산해 가지고 5개로 나누는 거가 되겠죠. 여기 보시면은 여기 5,000원이고 10,000원이고 20,000원, 그죠? 6,000원 합쳐서. 그러니까 이번에는 하루가 지나니까 전체 합산된 5일간의 종가가 20,000원인데 이걸 5로 나누겠죠. 그러면은 5, 4, 20해서 4,000원. 이렇게 가격이 올라가는 흐름이 되는 거겠죠. 떨어지는 걸로도 예를 들어줄 수 있겠지만 올라가는 걸로 우선 예를 들어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은 어떻게 될까요? 계속 반복이에요. 7,000원에 다음날 종가가 생기고 그 전 종가 2,000원을 없애버리는 거죠. 그럼 이건 어떻게 되죠? 여기가 7,000원, 여기가 11,000원이고 여기가 7,000원이니까 14,000원에다가 11,000원을 더하겠죠. 그러면은 25,000원이 나오죠. 25,000원을 5로 나누면 되는 거예요. 그럼 얼마죠? 네, 5,000원이 되는 겁니다. 5, 25. 그러면 다음 종가는 5,000원이 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이 보다 보니까 조금 이제 이해가 되시죠? 왜 1,000원, 2,000원, 3,000원, 4,000원, 5,000원 이런 식으로 시작했는지. 이제는 합산해서 이런 거를 자세하게 설명해 드릴 필요가 없어요. 다음 날 종가는 8,000원일 거고, 그죠? 여기서 3,000원짜리가 없어지겠죠? 그럼 이제 이해가 조금 쉬우시죠? 보니까 첫 번째 종가가 3,000원, 그 다음이 4,000원, 그 다음이 5,000원이니까 다음에는 이 거래일 전체의 종가를 합해서 다 써서 나누면 얼마가 나올 거예요? 6,000원이 나오게 되겠죠. 예, 그래서 다음 거래일은 6,000원. 예, 그 다음은 뭐 비교 안 해도 되겠죠? 9,000원이고 이미 지나간 4,000원 거래일을 하루 빼는 거예요. 그래서 5개의 거래일의 합친 부분들을 나누게 되면은 이번에는 7,000원이 5거래일 평균 종가가 되겠죠. 이렇게 중요한 건 뭐냐면은 처음에는 5거래일의 평균 종가의 기준일이 정해지고 이 종가의 평균 종가를 구하는 방식이 되겠습니다만 하루가 지나가면은 그 전 거래일은 6거래일화 되기 때문에 없어지고 새롭게 종가가 나온 거래일이 합산돼서 나누는 방식으로 들어간다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5거래일 기준은 전체 5일의 종가를 합해서 5으로 나누면은 각각의 5거래일의 평균 점지점이 나오고 이거를 이어가는 선 부분들이 5일선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뭐 여러분들이 다들 아시는 내용이고 자세하게 이렇게 이해를 할 필요는 없어도 우리가 기초가 중요하다고 했듯이 그냥 단순히 5일선이야, 11선이야, 21선이야, 61선이야, 121선이야를 단순히 그냥 보고 넘어가는 것보다는 요렇게 해가지고 이평선이라는 게 형성된다라는 걸 알면은 왜 이평선이 중요한지에 대해서 이해가 되실 거예요. 자, 그러면 뭐 11선, 그죠? 그 다음에 뭐 21선, 그리고 61선, 그리고 121선, 우리가 보통 잘 보는 이런 이평선 같은 경우에는 계산할 필요가 없겠죠. 지금 60일간의 종가, 그 다음 120일간의 종가를 해가지고 여기다가 하나하나 찍어서 만들 수는 없잖아요. 그죠? 다만 원리는 똑같아요. 11선이라고 하는 것은 10일간의 종가를 합쳐서 이거를 10으로 나눠가지고 종가의 평균을 낸다. 그런 거를 선으로 이어가는 부분들이 이제 11선이 만들어지는 거. 그리고 21선은 마찬가지로 총 20일의 종가를 더해가지고 이거를 갖다가 20으로 나누는 거예요. 그래서 평균 종가가 만들어진 선들이 뭐 이런 식으로 내려갈 수도 있겠죠, 이제. 예. 이런 식으로 만들어지면은 이게 이제 21선이 되는 겁니다. 이해되시나요? 61선하고 121선도 마찬가지로 정해진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이평선이 만들어지는 기본적인 원리를 우리가 알아봤었고 이 원리, 점으로 표시한 것을 이어서 선으로 만든 게 이평선이다라는 기본적인 이론을 직접 우리가 만들어 본 거예요. 그럼 이제 이평선의 어떤 이해와 활용 부분, 개념 정리 부분들은 넘어갔으니까 이해를 좀 더 해보고 활용하는 부분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은
5일선, 21선, 61선, 121선이라는 게 나오고요. 밑에 보시면은 그 이평선을 어떻게 부르는지 보통 그리고 어떤 기준일을 잡는지를 여러분들이 보는 표가 보이실 거예요. 자, 이거는 뭐가 중요한 거냐면요. 우선 5일선 같은 경우에는 누구나 단기평선이라고 인식을 하죠. 네, 5거래일, 즉 얼마 안 되는 기간이니까. 그리고 22평선 같은 경우에는 여기 단기로 돼 있죠. 네, 보는 방식에 따라서 근데 이거는 결정적으로 정해져 있는 건 아니에요. 내가 보는 투자가 단기 투자다라고 하면은 5일선은 단기 매매가 되는 거고 21선은 단중기 이평선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62평은 중장기 이평선이라고 우리가 인식을 할 수 있고 122평 이상은 장기 이평선이라고 당연히 부르는 거겠죠. 근데 내가 하는 투자가 수익 관점이라든지 애초에 투자 관점이 조금은 며칠 이상을 보는 투자예요. 그러면은 5일선 자체도 단기 투자에 해당을 하고 며칠 이상을 보기 때문에 21선 같은 경우에도 단기 투자라고 부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리고 당연히 스윙을 보더라도 61선이나 121선 같은 경우에는 각각 중기, 장기라고 부를 수가 있겠죠. 마찬가지로 만약에 내가 애초에 투자 관점이 중기 투자다. 그러면 뭐 이런 이제 512평, 22평, 그 다음에 62평 같은 경우에 대한 흐름 부분들의 개념에서 이런 단기 이평 부분들은 크게 의미는 이제 없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예. 그래서 내가 보는 관점이 단타라든지 짧은 기간에 대한 투자를 한다라는 관점에서 차이 부분들이 나오는 것은 22평하고 62평을 부르는 명칭의 차이 정도가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5MA, 20MA, 60MA, 120MA라고 나와 있는데 이걸 우리가 이제 우리나라 말로 이평선이라고 표현해서 부르고요. 이제 이 표를 왜 보냐면은 이런 중간 개념 정리에 대한 얘기 부분, 이해를 하는 그런 부분들, 매매 활용에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알아보려고 하는 거지만 이 기간이라는 부분이 중요한 거예요. 자, 5일 평균선이라고 하는 거는 5거래일이죠. 여기 보시면 일주일이라고 돼 있어요. 왜 일주일일까요? 보통 이런 부분들을 신경 안 쓰고 투자를 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이 이평선이 왜 차트에 있는데 5일 2평이 보통 기본 세팅이 돼 있고 22평이 그 다음에 세팅이 돼 있고 그 다음에 62평, 120평 이 네 개가 기본적으로 어느 트레이딩 차트나 들어가 보면 내가 설정을 안 해도 들어가 있잖아요. 그럼 이거를 왜 보는지를 이해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이거를 보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은 5거래일 평균선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일주일이 월, 화, 수, 목, 금, 토, 일 이렇게 7일로 이루어져 있죠. 근데 실제 거래가 이루어지는 거는 특수한 휴일 빼고는 어때요? 5일이죠. 그래서 5거래일 평균 이 이평선은 일주일선이라고도 부르는 거예요. 일주일 동안의 평균선. 이해되시죠? 그러면은 이제 뭐 이건 당연한 거고 22평선 같은 경우에는 뭐겠어요? 여기 보시면 한 달이라고 나왔죠. 일주일이 5거래일이 보통 거래일인데 우리나라는 한 달이 4주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죠? 그러면은 이 5거래일이 4번 나와가지고 20거래일이 되는 거겠죠? 그래서 22평선은 한 달이 평선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한 달의 평균 어떤 종목의 종가라든지 어떤 지수의 종가지수가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네. 그리고 60MA라고 하는 이 62평선은 더 중요해지죠. 자, 20MA가 한 달이었어요. 그럼 곱하기 3이죠? 60MA는 네. 곱하기 3이에요. 한 달이 3번 지났다. 그럼 뭡니까? 분기라고 하죠. 분기 평선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왜 중요할까요? 왜 중요하죠? 우리가 보통 기업이 실적을 내면 1분기 실적, 2분기 실적, 3분기 실적, 4분기 실적으로 보통 4번에 나누어서 나오잖아요. 실적선이라고 하는 거예요. 62평선이라고 하는 것은 분기선이라고 하면서도 실적선이라고 하는 겁니다. 각 분기별 실적선의 평균 기간 부분의 이평선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120 MA는 120 이평선이라고 왔는데 이건 그러면은 곱하기 2죠? 어떻게 되는 거예요? 분기가 두 번 합쳐진 거예요. 그럼 반기라고 그러죠. 상반기, 하반기. 그렇죠? 예, 그래서 반년기주의 반기선이라고 하는 겁니다. 상반기 평균 가격, 하반기 평균 가격 수준의 의미를 갖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이거를 왜 여기서 개념에 대한 이해와 활용해서 알아봤느냐? 5일 이평선은 그냥 5일선이니까 알아본 거예요. 일주일선이니까 일주일 동안의 평균 이평선보다 현재 주가가 위에 있느냐 아래에 있느냐는 중요하겠죠. 5거래일 평균 주가보다 주가가 위에 있으면 일주일에 매매 투자자들이 했던 매매보다는 훨씬 더 지금 맹렬하게 매수가 들어오고 있구나. 만약에 5일선 아래에 주가가 위치를 하고 있다면 일주일의 평균 가격보다 지금 사람들이 매도를 많이 하려고 하는구나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럼 내가 보는 단기나 수익 관점이 있어서는 5일선 아래에 있는 종목보다는 5일선 위에 있는 종목에 대한 매매를 선택하는 확률이 더 높겠죠. 그런 개념인 거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22평선은 아까 얘기해드렸다시피 한 달선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한 달선이라고 얘기했는데 한 달 동안의 매매 평균 종가예요. 그럼 이거는 수익 관점에서 중기 관점으로 넘어가는 투자자들한테 굉장히 중요한 이평선이 돼요. 5일선은 단기 투자자한테 중요하고 22평은 수익과 중기 투자자로 넘어가는 투자 관점인 분들한테 중요한 거예요. 왜? 내가 지금 어떤 종목을 일정 기간 홀딩을 해서 끌고 가려고 하는데 내가 지금 보고 있는 종목이 한 달 평균선보다 밑에 있다라고 한다면 수익 매매나 중기 매매를 하기에 적합한 종목이 아니겠죠? 왜? 한 달의 평균 가격보다도 낮은 가격에 형성되어 있는데 들어갈 필요가 없는 거예요. 최소한 그래서 22평 위에 올라와 있을 때 내가 이거를 22평 지지를 받고 올라갈 기대 확률을 갖고 투자 대상으로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 관점 때문에 이평선이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들. 그 다음에 이거 지금 62평선은 뭐라고 그랬죠? 분기선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이 잘 생각해 보시면 되는데 중기나 중장기 이평선이라고 부른다고 했잖아요. 여러분들 알 것 같지만 잘 몰랐던 사실을 알게 되기 시작하죠. 왜 이평선에 대해서 이걸 이렇게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는지. 투자 관점이고 주가의 위치에서의 중요성을 알려드리는 거예요. 이평선 하나만 보더라도 투자 판단이 쓸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럼 분기선이라고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 생각해 보시면 돼요. 기업들은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 실적을 계속 내놔요. 그럼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 실적이 다 좋았다. 그런 종목들은 어디 위에 있을까요? 잘 맞추시네요. 네. 중기, 중장기 평선인 62평선 위에 보통 위치를 하게 됩니다. 뭔 얘기인지 아시겠죠? 기본적으로 분기 실적이 다 좋았기 때문에 분기 평선 아래에 있을 필요가 없는 거죠. 그럼 만약에 1분기에는 실적이 굉장히 좋게 발표가 됐어요. 그러면은 주가가 이 분기 평선 아래에 있다가도 어떻게 될까요? 분기 평선 위로 올라가게 됩니다. 왜? 분기 실적이 좋았기 때문에 올라가게 돼요. 근데 2분기에 실적이 안 좋아졌어요. 적자 전환했다 이런 소식이 나와요. 그럼 주가가 어떻게 될까요? 분기 실적선이라고 볼 수 있는 이평선이기 때문에 주가가 떨어지겠죠, 당연히. 그래서 보통 대부분 62평 아래로 빠지게 돼요. 안 좋은 실적을 발표를 하게 되면. 아시겠죠? 이런 흐름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실적이라는 부분들을 체킹하고 우리가 중기적인 투자라는 입장에서 좋은 종목, 실적이 좋은 종목, 성장할 수 있는 종목을 매매한다고 한다면은 62평선보다는 위에 위치를 항상 하고 있는 종목을 접근해야 되는 겁니다. 이해되셨죠? 그럼 마지막으로 122평선, 반기선. 이거는 이해가 되시죠, 이제? 기본적으로 반기선이기 때문에 지금 상반기와 하반기 부분으로 보통 나누면 돼요. 상반기 1, 2분기 실적이 평균적으로 좋았다. 그러면은 그 종목의 주가는 기본적으로 122평선보다는 위에 위치를 해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하반기는 실적이 안 좋아졌다. 적자 전환했다. 그러면 122평선 아래로 다시 내려갈 확률이 상당히 높다는 얘기입니다. 왜?
반기에 대한 실적 부분에 영향을 받는 흐름으로 주가가 움직일 거기 때문에. 그러면은 여기서 우리가 계속 볼 수는 없으니까 이제 240 MA도 볼 수가 있겠죠? 예. 이 같은 경우는 뭐예요? 1년 실적선이라고 하는 거죠. 1년 동안에 이 기업이 실적이 토탈로 좋았다면 240 이평선보다는 위에 있겠죠. 아래에 있을 확률보다. 근데 계속 만년 적자인 기업이에요. 그럼 당연히 이런 122평, 62평보다도 아래에 있겠지만 22평이나 512평보다는 위에 있을 수 있어도 짧은 기간 동안에 기본적으로 실적이 계속 안 좋았다라고 하면은 결과적으로는 이런 중장기 이평의 평균 구간대 하단의 위치에 있겠죠. 그렇죠? 그런 종목들에 대해서는 투자를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할 수 있겠죠. 자, 다음 화면으로 넘어가면서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정배열이고요. 현재 보이시는 것은 완전 정배열이라고 부르지만 그냥 단순히 정배열이라고 보시면 돼요. 가장 긴 이평선이 아래에 있고 우리가 아까 이야기한 120 MA, 240 MA를 예를 들죠. 이 밑에 240 MA를 다시 만들어도 되고요. 이렇게 장기 이평선과 단기 이평선이 순차적으로 해서 최근의 주가 평균 이평선이 더 높고 좀 더 긴 기간의 평균 이평선이 더 낮은 경우가 정배열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기본적으로 투자를 하는 관점에서는 정배열에 대한 투자를 하는 부분들이 효과적이겠죠. 정배열 위에 있는 종목, 주가가 결국은 5일선 위에 있건 11선 위에 있건 21선 위에 있건 간에 사실 11선은 볼 필요가 없어요. 2주선인데 이건 별로 의미가 없는 거고요. 스윙 관점에서만 약간 의미가 있을 수 있는 거고 기본적으로는 5, 20, 60, 120을 보통 보는 거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주가가 이런 이평선보다는 위쪽으로 갈수록 투자 대상이 되고 아까 얘기한 것처럼 단기는 5일, 스윙이나 중기는 최소 20일 위, 그 다음에 분기 실적 부분들을 보는 부분에서는 62평 위, 그 다음에 중장기적인 투자를 하는 반기 실적 부분을 보는 데서는 최소한 투자 관점은 요 위에 위치해 있는 이 이평선 위쪽에 각각 위치해 있는 봉 차트를 확인하면서 매매를 들어가는 게 기본이 된다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예. 그다음 볼게요. 자, 이번엔 역배열이에요. 역배열 같은 경우에는 사실 투자 대상이 되지 않죠. 제일 긴 이평선이 상단에 있고 그 다음에 나머지 짧은 이평선들이 아래에 있다. 그럼 아까 전에도 완전 정배열화한 흐름 부분에서는 투자 대상이 되는 스타일들을 각각의 어떤 이평선 부분들의 주가가 위치해 있는지를 보고 판단해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기본적으로 역배열 같은 경우에는 투자 대상이 사실 되진 않아요. 왜? 특히나 이렇게 완전 역배열이 나와 있다. 뭔 얘기예요? 주가는 여기 있다는 얘기예요. 기본적으로. 네. 5일선 하단에 위치를 해 있다는 얘기입니다. 왜 그러냐면은 5일세 평균 가격이 10일의 평균 가격보다 아래에 있다는 얘기는 주가가 이전 주가보다 지금 주가가 점점 더 떨어지고 있다는 얘기예요. 반대로 들어가 보면은 이렇게 완전 정배라가 나와 있는 종목은 지금 이 5일선 위에 주가가 위치를 해 있을 거예요. 예시는 이런 구간대 있을 때 투자 대상을 정하면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5일선 위에 있는 거죠. 왜? 그렇기 때문에 완전 정배라가 나올 수 있는 거예요. 아까 전에 제일 앞부분에서 우리가 이평선을 만드는 원리에서 가격을 집어서 그거를 합치고 그 기간 이평선만큼을 나누어 가지고 이평선을 만든다고 했잖아요. 그러면은 이렇게 단기 이평선이 제일 높게 있다는 얘기는 최근 5일의 주가 평균 합산이 가장 높은 가격에 형성하고 있다는 얘기고 10일의 평균 가격은 그거보다는 이전에 주가가 낮았었기 때문에 더 낮은 평균가가 나왔다는 얘기인 거예요. 뭔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이런 정배열화가 형성되면 주가는 투자하기에 굉장히 좋은 상태로 가 있는 거고 반대로 이렇게 완전 역배열화에 가 있으면 보통 주가가 제일 하단 5일선보다도 밑에 위치한 구간에 있기 때문에 애초에 어디에서 뭘 투자를 한다는 대상이 되는 게 아니에요. 그쵸? 주가가 여기에 있고 여기에 있고 여기에 있고 여기에 있고가 다 의미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평선을 볼 때는 우리가 정배열을 봐라라고 하는 이유가 거기 있는 거예요. 역배열은 쳐다보지도 마라라고 하는 얘기가 거기 있는 거고요. 이해되시죠? 네. 자, 다음.
자, 이제는 이런 이평선들이 저렇게 완전 정배열, 완전 역배열만 있진 않아요. 그래서 여기에서는 이제 골든 크로스라고 하는 이런 이평선의 어떤 교차 지점이 나오는데, 이건 뭐냐? 원래 아까 전에 역배열에 있는 상태겠죠? 이렇게 역배열에 있는 상태가 이런 식으로 교차됐건 이런 식으로 교차됐건 주가가 위에 있다가 결국에는 완전 역배열로 내려왔다가 올라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중기나 장기 이평선은 명칭을 바꿔도 돼요. 이걸 5일선으로 하고 이걸 그냥 11선으로 하고 21선으로 바꿔도 되고요. 아니면은 이거를 갖다 5일선으로 하고 이거는 중기 이평선이 우리가 기본으로 하는 62평이나 122평으로 바꿔도 되는 거예요. 수치는 어차피 똑같고 그냥 보기 편하게 중기, 장기 이평선이 있는데 그것보다 짧은 단기 이평선, 5일선이 됐건 11선이 됐건 21선이 됐건 41선이 됐건 아무튼 61선, 121선으로 중장기평을 세팅을 한다라고 하면은 그것보다 더 짧은 기간의 평균 이평선이 더 긴 기간의 평균 이평선을 돌파하는 순간을 골든 크로스라고 해요. 그럼 이 시점은 이전에는 더 긴 기간의 평균 종가에 대한 흐름이 더 짧은 기간의 평균 증가의 흐름보다 높았기 때문에 투자 대상이 되지 않았는데 이제 주가가 올라가고 있다 보니까 더 긴 기간보다 더 짧은 기간의 평균 종가가 높아진 상태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주가의 탄력도가 나오는 흐름 부분들이 만들어질 수 있다고 평가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중기, 장기 평선보다 더 짧은 단기 이평선이 주가를 돌파해 줄 때 매수 맥점이다라고 해서 우리가 골든 크로스라고 부르고 투자의 대상이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반대의 경우는 간단하게 설명 가능하죠. 원래는 정배열이 있었어요. 이게 완전 정배열이건 부분 정배열이건 간에 아무튼 중장기 이평보다는 단기 이평선이 더 높은 가격이 있어서 투자 대상이 되고 있었던, 투자를 충분히 할 수 있었던 그런 종목이었다고 따진다면은 실질적으로 이런 더 긴 평균 이평선을 뚫고 내려가면은 이제는 매수세가 약해져서 사람들이 계속 팔고 있다라고 인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데드 크로스, 단기 이평선이 중기나 장기인 더 긴 기간의 이평선을 뚫고 내려가서 매수보다는 매도의 흐름이 강해지고 있다라고 해서 매도 신호로 인식을 하는 거예요. 물론 꼭 데드 크로스가 아니라 데드 크로스 전에도 매도를 할 수 있는 방법들은 많겠지만 우리가 지금 하는 건 뭐다? 이평선만을 가지고 매매 매점을 잡는 거죠. 그래서 그중에 가장 일반적인 부분들이 이런 골든 크로스 매수 신호, 데드 크로스 매도 신호라고 부르는 겁니다. 자, 다시 왔어요. 이번엔 정배열의 활용입니다. 정배열의 활용. 자, 여러분들이 여태까지 조금 전에 보셨을 때는 골든 크로스는 매수 신호, 그 다음에 데드 크로스는 매도 신호라고 봤을 거예요. 근데 활용을 조금 더 들어가게 되면은 데드 크로스 자체가 매수 신호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건 어떤 경우예요? 주가의 이평 자체가 완전 정배열화가 이루어졌었는데 일시적으로 주가가 탄력을 받고 올라가다가 가격적으로 조정을 받는 거예요. 근데 이런 중장기 이평 때라든지 수익 관점으로는 단기 이평이라든지 중기 매매로는 62평 분기선이라든지 장기 투자로는 122평이나 242평 반기선 그리고 연선 부분들을 이탈하지 않고 주가가 내려왔다가 다시 올라가는 타이밍 부분들이 보통 발생을 하거든요. 이럴 경우에는 어떤 현상이 나오죠? 내가 스윙 투자자면은 주가가 5일, 10일 정배열 상태에 있을 때보다는 5일선이 11선을 깼다가 21선에 대한 지지를 받고 올라가는 기대 확률 부분들을 가질 수가 있겠죠. 그래서 오히려 이런 흐름들이 지속적인 중장기 이평 지지와 함께 이런 파동을 주는 추세형 종목들이 있다는 걸 여러분들이 아실 거예요. 네, 여러분들이 어떤 시점에 어떤 특정 섹터들이 보통 그런 흐름 부분들을 이제 갖게 되는데 그런 특성을 갖는 종목들은 골든 크로스 자체 지점도 매수 신호가 되지만 실질적으로는 이평 데드 크로스가 발생되는 시점도
기본적으로 이 기본 이평을 이탈하지 않기 때문에 매수 신호로 활용할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뭔 얘기인지 아시겠죠? 하지만 기본적으로는 골든 크로스 상태의 매수를 들어가는 게 더 나을 수 있겠죠. 왜? 데드 크로스가 나왔다가도 다시 골든 크로스가 또 나올 수 있을 테니까. 하지만 명확한 직접 정배열화가 강하게 나오고 있는 종목에 한해서는 데드 크로스 C가 좀 더 빠른 선점의 기회로 작용해서 매수 신호로 보는 경우도 있다는 얘기고요. 근데 역배열의 활용이죠. 이거 같은 경우에는 골든 크로스가 매도 신호가 되고 그다음에 데드 크로스가 역시나 기본적으로는 데드 크로스는 원래 매도 신호고 골든 크로스 자체도 매도 신호가 되는 경우들도 있어요. 어떤 경우냐? 완전 역배열화가 나오고 있는 상태에서 이게 쉽게 뚫리지 않을 느낌이야. 그런데 내가 어디 이 중간 과정에서 매수를 했는데 주가가 떨어지네? 물렸어요. 물렸단 말이지. 근데 주가가 회복해서 골든 크로스를 내면서 이렇게 올라가요. 근데 아무리 생각해도 중장기평에 대한 돌파가 나오지는 않을 것 같은 거죠. 그럴 경우에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럴 경우에는 기술적 반등이 나왔다가 다시 되돌림 하락이 나올 거기 때문에 이 골든 크로스 이상 구간을 빠져나오는 매도 시점으로 활용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왜? 골든 크로스가 단기 이평 부분에서 나왔다고 하더라도 중장기 평을 돌파하기에는 너무나 장벽이 크고 원래도 지속적인 하락 부분들이 나오는 게 보였던 스타일의 종목은 이 골든 크로스라고 해서 매수를 들어가면은 고점에서 들어가는, 이 종목의 추세상 고점에서 매매를 들어가는 실수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완전 역배열화가 되어 있는 매매에서는 골든 크로스 자체가 매도 신호가 된다는 얘기죠. 빠져나오는 관점에서. 그리고 데드 크로스는 원래 매도 관점 부분들이 되는 거죠. 뭔 얘기인지 아시겠죠? 개념만 이해하시면 돼요. 완전 정배열화에서는 골든 크로스도 매수 신호가 되지만 데드 크로스도 매수 신호가 되는 경우가 있다. 이거는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이런 단기적인 흐름이 아니라 지속적인 추세 흐름을 보고 있었던 종목에 한해서 해당되는 내용이고, 또 반대로 완전 역배열화, 지속적인 하락이 나오고 만년 적자 기업이야, 뭐 올라갈 리가 없어, 이렇게 생각되는 종목들 있잖아요. 이런 종목인데 내가 잘못 들어갔다가 어디선가 물렸어. 물렸어. 그런 경우에는 이제 골든 크로스 지점에서는 익절을 하거나 빠져나올 수 있는 부분으로 활용을 하면 된다는 얘기죠. 이해되셨죠? 언제까지? 나중에 매수는 언제 들어가면 돼요? 완전히 중장기 평대를 돌파한 뒤에 들어가면 되는 거죠. 앞서서 가장 기본적인 내용이 뭐였죠? 정배열 종목은 매매하고 역배열 종목은 쳐다보지 마라. 특히 중장기 이평에 한해서. 그러니까 실수를 범했으니까 빠져나오고 완전히 이 중장기 평을 장악할 때까지는 관심을 갖지 않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매매 대응을 이제 하시면 되는 거겠죠. 이렇게 활용, 역배열이나 정배열에 좀 더 심도 높은 활용으로 들어가면 골든 크로스가 오히려 매도 신호가 되는 경우도, 데드 크로스가 원래는 매도지만 매수 신호로 작용하는 경우들도 있다라는 거 참조를 해주시면 되겠고요. 그 경우에는 앞서 이야기해드린 이평선에 특수한 상황이 벌어지는 추세형 완전 하락, 추세형 완전 상승 종목 부분들에서 해당 사항이 된다라는 겁니다. 이해되셨죠? 자, 이평선의 개념 정리 및 이해 활용을 이제 종합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앞서서 이야기해드렸던 거 까먹으셨을 수도 있잖아요. 어려운 내용이 아니까 까먹진 않았을 텐데, 자, 이평선은 각 기준일의 종가합산을 기준일만큼 나눈 평균선이 된다. 그리고 아까 우리가 막 하나하나 점점점 하면서 그려봤죠? 그리고 하루가 지날수록 이전 일 값을 지우고 새로운 값을 더한다. 이게 이제 기본 이평선의 개념이고요. 그 다음에 골든 크로스는 기본적으로 매수 신호다. 왜? 단기가 중장기 평선을 상향, 단중기가 중장기 평선을 상향하기 때문에 최근의 근접 평균값의 종가가 이전에 더 긴 기간의 평균 종가 합산보다 높으니까 매수세가 점점 강해지고 있다는 걸 의미한다는 거죠. 반대로 데드 크로스는 매도 신호, 단기가 중장기 이평선을 하향하거나 단중기 이평선이 중장기 이평선을 하향한다.
결과적으로 최근에 주가의 합산 가격이 더 긴 기간의 이전 주가 합산 가격보다 낮다는 얘기예요. 매도 매물이 많아지면서 주가가 결국에는 떨어지고 있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매도 신호가 되는 거고요. 자, 여기 보시면은 이제 이평선의 기본 개념 중에 추가적으로 여러분들 활용을 하는 매매편이죠. 완전 정배열의 추세상의 매수 신호가 되는 부분들은 여러분들 데드 크로스 상태도 눌림목 매수 관점으로 작용을 할 수 있다. 이건 완전 정배열의 추세 매수 신호에 해당할 때고요. 완전 역배열은 그 반대, 골든 크로스가 매도 신호가 된다라는 겁니다. 이해되셨죠? 여기 보시는 것처럼 단기, 중기, 중장기, 장기 이평선이 완전 정배열일 때나 이런 이평선 부분들이 완전 역배열일 때 해당하는 사항이라는 얘기고요. 그 시점에서 정배열일 때는 데드 크로스가 매수 신호, 역배열일 때는 골든 크로스가 매도 신호라는 걸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예시입니다. 예시가 항상 가장 중요하겠죠? 우리가 지금 찾아야 될 거는 골든 크로스예요. 자, 골든 크로스. 일단은 기본 투자 관점은 뭐예요? 이 파란 선이 62평이고 이 자주색 선이 120평이거든요. 이거보다 위에 있을 때가 기본 투자 대상이에요. 사실 이거의 아래에 있을 때는 기본 투자 대상은 아니에요. 네. 위에 있는 거에 골든 크로스를 찾아보면은 요런 구간이죠. 여기 보시면은 기본적인 22평보다 512평이 골든 크로스가 나오죠. 그리고 나서 보면 주가가 어떻게 됩니까? 올라가죠? 요런 타점이 이제 매수 신호가 된다는 얘기고요. 그리고 이제 만약에 역배열했을 때를 따져봐요. 사실 완전 역배열화라고 볼 수 있는 부분에서는 골든 크로스가 매도 신호라고 보지만 이렇게 이제 교차 부분들이 많이 될 때는 기본 골든 크로스는 이제 짧은 매수 신호가 될 수가 있겠죠. 요런 지점과 그 다음에 여기는 이제 역시나 교차되는 지점, 이평선이 교차되는 지점이기 때문에 제대로 된 골든 크로스 볼 수 없고 요 구간대 같은 경우에는 골든 크로스가 발생을 하죠. 그러니까 주가가 변동성으로 상승 흐름을 주는 부분들이 나오죠. 그리고 짧은 골든 크로스 말고도 아까 전에 우리가 확인을 해봤었던 골든 크로스의 개념 부분들을 보면은 어떤 부분을 또 볼 수가 있죠? 골든 크로스 기본 개념에서 이렇게 5일선이 중장기평을 돌파할 때, 그쵸? 5일선이 중장기평을 돌파할 때가 매수 신호라고 가장 기본 이평선에서 봤죠. 단중기 이평선 말고. 요런 시점들이 다 매수 신호가 되는 거예요. 여기를 아니라고 하더라도. 그죠? 그러면 주가가 어떻게 됩니까? 올라가는 걸 확인할 수 있겠죠. 다음 보도록 할게요. 자, 완전 정배열화가 이루어지고 있어요. 기본적으로는 이런 구간에서 여러분들이 매수를 해야 된다는 거 생각을 해요. 여기부터는 역배열로 빠져버리기 때문에 사실 기본적으로 매수 대상으로 안 잡아도 됩니다. 자, 완전 정배열에서 여기 보시면은 5일선과 21선의 골든 크로스가 보이시죠? 주가가 탄력을 받는 게 보이시죠? 앞서서도 봤지만 골든 크로스가 정배열화에서 발생을 하게 되면 탄력을 받는 흐름이 나오죠. 역배열에서 나올 때도 반등이 나오지만 완전 정배열화가 됐을 때가 탄력이 훨씬 더 높다라는 부분들을 알 수 있어요. 뭔 얘기인지 아시겠죠? 예.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데드 크로스 흐름 부분들이 나오죠. 데드 크로스 흐름 부분들 같은 경우에는 완전 정배열화에서는 오히려 눌림목 매수 신호가 될 수도 있다고 했죠. 정확한 예시는 아니지만 어쨌거나 반등이 나오죠. 네,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확인하실 수 있는 거고요. 그리고 앞서서 설명을 하나 안 드렸는데 모든 김영덕 파트너의 이 종목 부분 이평선에 대한 예시는 특정 종목으로 하지 않아요. 우리나라에서 그 누구도 장난을 칠 수 없는 1강에서도 캔들에서도 삼성전자만을 가지고 캔들 맥점 분석을 했지만 매도 신호 확인했지만 이평선에서도 삼성전자를 가지고 지금 여러분들 예시를 들어드리고 있는 거예요. 뭐 짜맞추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그죠? 여기에서 적용되는지 여부가 중요한 거죠. 그리고 보시면은 기본 단중기평에 골든 크로스가 나올 때마다 주가의 짧은 기간 동안에도 매수 기회로 활용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죠. 그리고 데드 크로스. 자, 이렇게 데드 크로스 부분들이 발생을 하면 주가 자체가 짧은 기간이라도 내려간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죠. 매도 신호보다는 우리가 매수 신호가 중요한 거잖아요. 올라가면 그냥 팔면 되니까. 그런 관점으로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자, 다음. 그 다음 자료를 보시면은, 그 다음 자료를 보시면은
여기 보시면은 주가에 골든 크로스가 나오는 거. 골든, 3골든 크로스가 나오죠? 그러니까 주가가 굉장한 탄력을 받는다라는 거를 우리가 볼 수가 있겠고, 여기서도 보시면은 골든 크로스가 나오는 게 보이시죠? 예, 여기서도 주가 탄력이 굉장히 강해진다. 그리고 이 구역들은 항상 보면은 정배열화가 완전 정배열화 흐름으로 들어가는 부분들이 나온다는 걸 우리가 아실 수 있습니다. 자, 마지막 예시 하나 더 볼 건데요. 이걸 왜 보느냐? 아까 전에 제가 이제 완전 역배열화가 됐을 때는 골든 크로스가 상투기 때문에 매도 신호로 작용할 수 있다고 했잖아요. 최근 삼성전자 차트입니다. 여러분들 뭐 보면 아시겠지만 삼성전자가 그냥 가장 안 좋았을 때 차트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최근에 우리가 이제 뭐 보면서 여기 보시면은 정배열화에 있던 캔들이 역배열화로 떨어지죠. 그래가지고 이평선이 완전 역배열화가 됐는데 여기 보시면은 골든 크로스가 나와요. 5일 20일평 단기 단중기평이 골든 크로스가 나온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완전 역배열화가 됐을 때 골든 크로스가 나오면 어떤 현상이 나온다고 그랬어요? 상투징후죠. 이런 데서 들어갔다가 잘못 물렸다. 이런 데서 들어갔다 잘못 물렸다. 골든 크로스가 나오면은 돌파가 나오지 않을 경우에 매도 신호가 되는 거죠. 그 뒤로 어떻게 되나요? 주가가 이렇게 빠지는 거예요. 아시겠죠? 완전 역배열화에서는 골든 크로스가 매도 신호가 되는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확인을 해봤다라는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주가 자체가 굉장히 많은 하락이 나온 걸 확인할 수가 있겠죠. 자, 다음은 거래량의 개념 정리 및 이해와 활용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거래량은 의외로 간단해요. 단독으로 볼 수 있는 게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차트를 보시면 거래가 증가했구나, 거래가 감소했네, 거래가 증가했네, 감소했네, 증가했네, 감소했네, 증가했다, 감소했네, 이걸 보는 거예요. 여기는 투자자들이 이 종목에 관심이 많구나. 근데 매수 관심인지 매도 관심인지 알 수가 없어요. 그죠? 여기서는 관심이 떨어지고 있구나. 관심이 떨어지고 있구나. 매수 관심인지 매도 관심인지 알 수가 없죠. 그냥 거래가 집중되니까 관심이 있다 없다만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거래량에 대한 매매를 들어갈 때는 항상 기본적으로 캔들이라든지 또 이평선이 같이 조합이 돼야 되는 부분들이 필요합니다. 자, 거래량에 대한 기본 개념을 볼게요. 투자자의 관심이 집중되는 일, 주 또는 월봉 기준으로 해서 거래량이 증가, 그 다음에 투자자의 관심이 분산되는 일주, 월 기준으로는 거래량이 감소된다는 현상을 알 수가 있어요. 자, 거래량은 단독 매매가 불가하고 반드시 이평선이라든지 아니면은 캔들하고 연동해서 거래가 만약에 증가를 한다. 그러면 매수 신호로 파악을 하는 거고요. 캔들의 상승 확률이 높아지거나 그리고 이평선의 상향 등 골든 크로스 시 거래 부분들이 증가를 하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에서는 이제 매도 신호 부분으로 파악을 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네. 그래서 여기 보면 추가적인 부분들을 또 볼게요. 그리고 캔들이 하락 확률이 높아지거나 이평선이 하향 그리고 데드 크로스 거래 감소 시에는 매도 신호로 파악을 한다. 이 앞부분이 조금 자막이 잘못 나온 것 같아요. 여기 보시면은 캔들 상승 확률이 높아지거나, 그죠? 골든 크로스나 이평선 상에 나오면 매도 신호가 아니라 매수 신호인데 요 두 가지가 다 제가 이제 매도 신호로 자막을 잘못 낸 것 같고요. 매도 신호는 요 경우에 캔들이 하락 확률이 높아지거나 이평선이 하향을 하거나 데드 크로스로 나오거나 거래가 감소하는 거. 반대 조건이죠, 앞에 거랑. 그럴 경우에는 변곡이나 매도 신호로 전환될 확률로 본다. 결과적으로는 주가 하락 시 거래 증가, 그 다음에 주가 하락 시 거래 감소 부분들이 나오면은 이 경우에는 이제 매수 신호로 보는 거예요. 이 경우에는 매수 신호. 왜? 떨어질 때 거래가 증가하다가 바닥에 오면 거래가 감소를 하겠죠. 그러면 상승 전환이 나올 수 있는 확률을 보는 거고, 반대로 주가가 상승할 때 거래가 증가를 하다가 주가 상승 시 거래가 감소하기 시작한다. 이러면은 이제 매수에 관심이 너무 높아져서 주가가 떨어지고 있구나. 그래서 이럴 경우에는 상투가 나올 확률이 높은 매도 신호로 보게 되는 겁니다. 자, 이제 예시를 보도록 할게요. 자, 보시면은 여기가 보시면 주가가 떨어지고 있죠? 네, 주가가 떨어지는데 보시면 거래가 증가를 하고 있는 게 보일 거예요. 이렇게 거래량이 증가하면서 주가가 밀리는 현상이 지속되면은
이 경우에는 매도를 해야 되는 매도 구간이 되는 겁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거래가 증가를 하고 있어요. 평균 거래량이 바닥을 찍다 증가를 하는데 주가가 탄력을 받죠? 거래가 증가를 하면서 주가가 올라가거나 이평선의 상향이 나오면 뭐라고 그랬죠? 매수 신호라고 얘기해드렸습니다. 여기는 반대고요. 이평선이 떨어지면서 주가가 하락하는 거죠. 그리고 또 보시면은 여기죠? 거래가 증가를 하는데 어때요? 주가가 떨어지고 있죠? 거래가 증가하는데 주가가 떨어지고 이평선도 하향이에요. 그러면 이 구간은 매도 신호가 거래량으로 캔들하고 봤을 때 알려주는 거죠. 떨어지고 있고 이평선도 밀리는데 거래가 증가하는 건 매도력이 강해지고 있다라는 그런 부분들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반등이 나오는 이런 자리들에서 거래량이 증가하는 이런 캔들은 뭐다? 매수 신호로 해석을 하는 겁니다. 자, 하나만 더 볼게요, 예시를. 역시나 삼성전자인데 가장 조금 우리가 잘 알 수 있는 캔들 부분들이 될 거예요. 여기 보시면은 주가가 떨어지고 있는 현상이 보이시죠? 네. 근데 보시면 거래량이 어떻게 돼요? 증가를 하고 있죠. 근데 최근 들어서 가지고는 거래가 떨어지고 있는데 감소를 하기 시작하고 있어요. 그럼 삼성전자는 추세 턴될 확률이 높아지고 있다라는 부분을 볼 수 있고 이런 지점에서는 매도 신호기 때문에 접근하면 안 되겠죠. 여기 같은 경우에도 주가가 떨어지는데 거래량이 급증을 하죠. 역시 주가가 떨어지는 이유 부분들이 있는 거고요. 여기서는 주가가 상승을 하는데 거래량이 증가를 해요. 그러니까 연속 상승력이 강하게 나오는 거죠. 여기서도 주가가 상승을 하는데 거기에 맞춰서 거래량이 증가하는 현상 부분이 나오죠. 그런 부분들이 나오면은 상승 신호고요. 여기 보시면 대량 거래가 형성되는 자리를 들어가면 장대 연봉이 나오죠. 그러니까 거래가 증가를 하다 보니까 주가가 떨어지는 흐름이 나오는 거죠. 이렇게 보시면 아시겠지만 거래량은 단독으로 활용은 불가능하지만 기본적으로 활용을 하는 부분에 있어서 거래 증가가 나오는데 주가가 올라가거나 이평선이 상향되고 있으면 매수 신호로 본다. 그리고 거래 증가가 나오는데 주가가 떨어지고 있거나 이평선이 하향을 하고 있으면은 매도 신호로 본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반대로 그런 매수 신호가 나오다가 계속 올라가는데 거래량이 늘어났다가 조금씩 줄어들어요. 주가는 올라가고 있어. 그러면 추세 턴전환이 될 확률이 있다는 걸 기억하셔야 되고 반대로 떨어질 때 거래가 계속 증가하다가 이제 다시 거래량이 감소하면서도 주가가 계속 내려가고 있다면 추세 턴이 될 확률이 높아지고 있다는 식으로 해석을 해보실 수 있는 겁니다. 다들 이해되셨나요? 네. 여러분들 오늘 같은 경우에는 투자 로드맵, 8강 투자 로드맵 기초에서 고수까지를 가지고 김영덕 파트너가 와우넷 스페셜에서 여러분들한테 2강 강의 이평선과 거래량의 개념 및 이해, 활용 부분들에 대해서 강의를 진행해 봤는데요. 다음 시간에는 3강 강의 궁금하시죠? 더욱 색다르고 복합적인 분석이 가능한 투자 로드맵 3강 강의를 가지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상 한국경제TV 와우넷 김영덕 파트너였습니다. 감사합니다.